반갑습니다. 저는 부산광역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일하고 있는 박선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먼저 어제부터 지금 올라오고 있는 태풍에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저희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열악한 근무 환경 문제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20몇 년을 일을 하고 있지만 늘상 얘기가 나와져 있고 처우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요구해 왔지만, 해마다 사실은 이제 수용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은 좌절감도 많이 느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런 이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단계별 토론회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 분야별로 다 다뤄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거와 같이 남인순 의원님과 여러 이제 국회의원님들께서 같이 함께 해주시는 부분에서 굉장히 감사의 인사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관장님과 이어서 이제 나와지는 문제이긴 한데, 노인과 관련된 문제들 중에서 노인 일자리 다음으로 나오는 게 노인 돌봄입니다. 예,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자리로 일을 하시면서 이제 생활을 하시고, 이제 일을 하실 수 없는 단계에 가시면 이제 돌봄 영역으로 넘어오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현재 2020년부터 노인 돌봄에 있어서는 노인 맞춤 돌봄과 장기 요양 두 가지 섹터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분야는 제가 조금 차지하고, 일단 노인 돌봄 영역에 있어서의 저희가 이제 다루고 있는 노인 맞춤 돌봄과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발제해 주신 이창승 농사님께서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들을 많이 다뤄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 인사 드리고요. 현재 지금 이제 돌봄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비정규직에 계시는 분들, 수행 인력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토론문에 있는 내용들을 한 3가지로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긴 한데, 첫 번째가 이제 고용에 대한 불안정 문제입니다. 예, 전담 인력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침에 보면 이제 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속 근로를 하더라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분들은 해고되지 않고 계속 고용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은 계속 기간제 이제 비정규직으로 계속 남아 있어야 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관 입장에서 보면 그렇더라도 갱신 기대권이라는 부분들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1년 단위로 고용 신고하고, 1년이 딱 지나면 퇴사 신청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공개 모집해서 이제 선발하는, 매년 이 과정을 거치는 기관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채용이 되지 않으면 난 1년밖에 일을 못하고 결국은 퇴사를 하게 되는 문제들은 그대로 남게 되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경력이나 호봉 문제도 있어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전까지는 돌봄 인력에 계시는 분들이 호봉 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는 나를 인정해줘. 근데 어느 기관은 내가 이제까지 일했던 그 돌봄 인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해.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계속 요구를 해와서 그나마 80%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동일한 업무를 하잖아요.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법내 단체에서 일을 하면 100% 인정을 받지만, 동일한 업무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기관에서는 80%밖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여기서부터 차별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저희가 가고 있는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해결하는 입장에서 큰 틀에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돌봄을뿐만 아니라 그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그 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항상 같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처우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경력 인정 다음으로 이제 급여 부분 얘기를 해야 되죠. 저는 근데 앞서 이제 토론해 주신 신우철 관장님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게 단계별 급여보다는 이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일하는 실무자들, 사회복지사들은 단순히 내가 얼마를 받는다. 이 급여가 어떤 의미일까를 질문 좀 던지고 싶습니다. 단순히 내가 최저임금을 받아, 아니야 난 최저임금보다 높게 받아, 생활임금을 받아, 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로의 동일한 처우를 받고 싶다가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구간을 정해서 가는 이 그 급여 체계를 만들기보다는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전체를 다 적용을 받는 것이 맞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현장에서 제가 예를 들자면 노인 맞춤 돌봄과 응급을 이제 예를 저는 들 수밖에 없는데 뭐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에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를 두고 봤을 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 모형을 가지고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사회복지 직으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례관리팀에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업무와 노인 맞춤 돌봄을 하고 있는 전담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얼마나 다를까?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실제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도 나는 기간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 라고 생각하고 일을 할까요? 사회복지사로서 대상자를 대하는 그 순간에는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응급관리요원도 마찬가지죠. 응급관리요원은 사회복지사여야 한다는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채용을 해서 그 전담 인력을 채용해서 일을 해봤을 때 그분들은 사회복지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나가고 휴일이건 뭐 시간 외건 현장을 나가는 사람은 응급관리요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힘줘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해 사실 이 화두가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왜냐 하면 응급관리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신규 장비들이 들어오고 올해 3차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인당 관리해야 되는 대수가 300대가 이미 넘었고요. 어느 시도는 600대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는 충원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게 이제까지는 우리가 힘들지만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3차 장비까지를 넘어오면 이미 400대, 500대가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1, 2차 장비를 설치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돌아온 대답이 그거였어요. 장비 관리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자연재해와 관련된 지침이 내려오면서 그 중증 관리에 대한 대상자들 관리를 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가 맞지 않죠, 앞뒤가. 응급 장비, 그러니까 장비를 관리하는 인력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600대, 700대도 할 수 있으니까 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대상자 관리를 또 하래요. 결국은 응급관리요원도 대상자를 만나고 대상자를 관리하는 사회복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직종이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의 처우가 지금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고 그것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런 문제점들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자료에 보시면 이제 부산시 저희가 이제 올 초에 1월 달에 3년간의 근속 연수를 좀 조사를 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근속을 하고 있는지. 근데 응급관리요원도 지금 1년 미만자가 과반수가 넘고요. 노인 맞춤 돌봄의 전담 인력, 전담 사회복지사들 기준으로 봤을 때 또 1년 미만 근무자들이 반 정도밖에, 반이나 됩니다. 그 중에는 하루, 이틀, 3일, 한 달을 근무하지 못하고 나간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만큼 업무 강도가 높고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이라는 생각으로 들어왔다가 이건 계약직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퇴사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수당 부분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동일한 처우를 받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그 수당들도 다 같이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수당들 얘기를 하셨는데 저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같이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 고용 안정, 두 번째 급여 라인이라든지 이런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들, 요게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수당으로서 달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까지 있어 왔거든요. 그럼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예산이 남아서 연말에 예산을 주면서 이거는 수당으로 주세요. 이게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얘기하신 노무사님께서 발표하신 부분에 있어서의 법을 위반하는 부분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수행기관들은 범법자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해결책들이 좀 제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부산시는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침이 있습니다. 시조례 있고요. 그 시조례를 기반으로 부산시는 또 부산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하지만 그 조례와 같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부산시도 법내 단체에 있는 기관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수당,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외에 아까 얘기하신 사업 단위로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 그리고 시조례에서 이제 설치된 이런 기관들은 아예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논외에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 확보와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